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네가 밤새 차린 제사상이라고. 네, 어머니. 올해는 제 방식대로 한번 차려봤어요. 아마도 이 집에서 차리는 마지막 제사상이 될 것 같아서요. 이건 또 뭐니? 어머 세상에. 날더러 이걸 다 믿으란 건 아니지? 이거 다 조작된 거지? 보시는 그대로예요. 왜요? 고졸 며느리라고 그렇게 무시하시더니 이제 생각이 좀 달라지셨나요? 여기 제사상을 앞에 놓고 재치 중인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없지만 이 모든 사태를 만든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죠. 명절에 해외여행을 떠난 변호사 첫째 며느리와 혼자서 제사상을 맡게 된 고졸 둘째 며느리, 그리고 시어머니가 그 주인공인데요. 대체 둘째 며느리는 어떻게 제사상을 차려냈기에 시어머니가 기겁을 하고 놀랄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리고 둘째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위해 준비한 또 다른 깜짝 선물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얼마 전 이혼을 한 뒤 지금은 아이를 키우며 식당 매니저로 일을 하고 있어요. 이혼한 여자가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게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저는 오히려 이혼 후에 이전보다 더 능력 있고 돈도 잘 벌고 경제적으로도 풍족해져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궁금하시죠? 그럼 지금부터 제가 겪었던 기막힌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무남동녀 외동딸로 태어나 어려서부터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부모님 없이 자라 중학교만 나오시고 자주성가로 성공하신 분이셨어요.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셨는데 다행히 사업이 잘 되어 저는 부족함 없이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부모님이 사교육도 많이 시키셨지만 공부하는 걸 좋아해 학교 다니는 내내 최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했고요. 그런데 제가 고3이 되었을 시기 갑자기 아버지 사업이 휘청거리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부도 직전에 내몰렸습니다. 갑자기 이런저런 문제들로 과도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아버지는 거짓말처럼 심장마비로 쓰러져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어요. 슬픔에 빠져 장례를 치르고 나니 현실적인 문제들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여기저기 지게 된 빚이 엄청나서 채권자들이 매일같이 저와 엄마를 괴롭혀댔거든요. 수인아, 엄마가 아빠 빚은 어떻게든 해볼 테니까 너는 신경 쓰지 말고 공부에 집중해. 너 고3인데 수능 거 얼마 안 남았잖아. 엄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말이 나와? 아빠가 남긴 빚이 수억이라며 그걸 엄마 혼자서 어떻게 갚겠다고 그래. 대학은 나중에 가도 돼. 지금은 일단 급한 문제부터 해결하자. 이제 가족은 엄마랑 나 둘뿐인데 엄마 혼자 이 고통을 다 짊어지게 될 순 없어. 나 그렇게는 못해, 엄마. 원하던 대학 입학이 코앞인데 그걸 포기해야 하는 제 마음도 솔직히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엄마를 도와 아버지의 빚을 정리하고 당장의 생활비를 버는 게 우선이었어요. 담임 선생님께는 집안 사정으로 인해 대학 입시를 포기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선생님은 무척 안타까워하시며 제가 학위 후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취업 관련 자격증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야간 자율학습에서도 특별히 제외시켜 주셨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전부 수능 공부하느라 열심인데 저는 공부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그 시간에 돈을 벌러 나가야 했으니 각오는 했지만 정말 현타가 이만저만이 아니더라고요. 그날도 야간 자율학습 대신 아르바이트를 가기 위해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일찍 하기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터덜터덜 걷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뒤에서 어깨를 톡톡 치더라고요. 혹시 수인이 아니니? 한국여고 정수인 맞지?
누구? 현우쌤. 쌤이 여긴 무슨 일이세요? 저에게 인사를 건넨 건 고등학교 2학년 때 교생 실습을 나왔던 교생 선생님이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학교가 여고다 보니 학생들 사이에서 교생 선생님의 인기가 정말 많았어요. 저도 현우쌤을 몰래 좋아하던 여학생 중 하나였고요. 저는 반가운 마음 반, 왠지 부끄러운 마음 반으로 멀찍이 떨어져 걷기 시작했어요. 나 이 동네 살아. 너는 여기 어쩐 일이야? 여긴 학교에서 거리가 좀 있는데. 저 알바 때문에요. 알바하는 카페가 이 근처거든요. 알바? 학생이 알바는 무슨 알바? 그보다 지금 야자할 시간 아니야? 설마 땡땡이 친 거니? 그게 아니라, 저도 알바 말고 야자하고 싶다고요. 왜 사람 마음도 모르면서 그렇게 함부로 말하세요? 저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만 그 앞에서 버럭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제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엉엉 울음을 터뜨리자 현우쌤은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도 무슨 일이 난 것 마냥 저희 두 사람을 쳐다보았고요. 한참이 지났어야 제가 조금 진정이 되자 현우쌤은 안도의 한숨을 쉬더니 조심스레 말을 걸더군요. 미안해. 선생님이 생각이 짧았다. 괜찮아? 아니에요. 그냥 제가 좀 사정이 있어서 예민해서 그랬나 봐요. 저는 처음으로 제게 일어난 일들을 누군가에게 몽땅 털어놓았어요. 친구에게도 얘기해 본 적 없었는데 오히려 남이라 생각하니 말이 술술 나오더라고요. 제 이야기를 다 들은 현우쌤은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제게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많이 힘들었겠네. 그래도 너무 낙심하지는 마. 세상에 정해진 길이란 없는 거야. 다 각자의 속도가 있고 때가 있는 거니 나중이라도 네가 원할 때 대학에 갈 수 있을 거야. 나도 지금은 취준생인걸. 네? 선생님이요? 아니, 왜요? 그냥 내 적성이 선생님이랑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대기업 입사하려고 공부 중이야. 그러니까 너도 좌절하지 말고 다 인생 경험이라 생각하고 잘 이겨냈으면 좋겠다. 혹시 무슨 일 있거나 할 땐 전화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따뜻한 위로의 말에 저는 또 한 번 눈물을 글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상하게 그때는 그 말 한마디가 정말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 이후로도 저는 종종 현우쌤과 마주치곤 했습니다. 우리는 마주칠 때마다 서로를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사이가 되었어요. 다행히 이듬해 봄, 현우쌤은 대기업 입사에 성공하고 저도 취직에 성공하면서 두 사람 다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레 교제를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을 약속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예비 사위를 무척 예뻐하고 반겨하셨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저를 그다지 반겨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고졸이라는 것이 이유였어요. 남편 집안의 반대가 심한 것을 알면서도 저는 쉽사리 이 사람과 헤어질 수가 없었어요. 제가 힘들 때 저를 위로해줬던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이었죠. 결국 우리는 약 2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에 꼴이 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반대는 여전했지만 저희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생겼다는 걸 아시고는 결국 한 발 물러서시더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게 박힌 미운털이 사라졌다는 뜻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당분간은 나랑 같이 살면서 집안일 배워라. 당장은 너네 분가할 돈도 없지 않니? 그럼 합가를 해야 한단 말씀이세요? 하지만 지금 그 집엔 아주버님도 같이 살고 계시지 않나요?
그래서? 그럼 네가 집을 해오든가. 너 그럴 돈도 없잖니? 사업하다 망한 집안이라 시집 오면서 은수도 한 벌 못 해온 주제 뭐가 잘났다고 대들어? 시어머니는 지원해줄 돈이 한 푼도 없다면서 분가 대신 저더러 시댁에 들어와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시댁은 25평짜리 낡은 아파트였는데 시어머니와 아주버님, 남편, 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만약 저까지 들어가 산다면 작은 방에 신혼살림을 차려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모로 너무 불편한 상황이었지만 시어머니 말씀대로 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고졸한 역에 여러모로 저는 눈에 차지 않는 며느리였으니까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 나는 네가 그 쥐꼬리만한 월급 때문에 회사 나가는 거 영 맘에 안 든다. 여자가 집에서 남편 내조하면서 집안일 잘하면 그만이지. 굳이 몇 푼 되지도 않는 거 벌겠다고 나들 필요 있니? 그래도 같이 벌어야 조금이라도 더 모아서 분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아이 낳으면 드는 돈이 만만치 않을 텐데 그이 덜 힘들게 하려면 제가 일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너는 어떻게 된 게 시어머니 하는 말에 꼬박꼬박 말대답이니? 네가 집에서 제대로 내조를 못하니까 현우가 아침마다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고 빌빌거리는 거 아니야. 와이셔츠도 제대로 안 다려놔서 다 구겨진 거 입게 하고. 양심적으로 네가 안사람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해. 됐고, 듣기 싫으니까 당장 관둬라. 애 낳으면 현우는 또 뒷전일 텐데 지금이라도 남편 내조나 잘해. 저는 시어머니가 너무 무서운 마음에 알겠다고 말씀드리고 회사를 그만두었어요. 회사마저 그만두자 24시간 내내 혹독한 시집살이가 이어졌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고된 집안일에 지적을 들으며 내내 긴장해 있으니 툭하면 배가 뭉치고 아프곤 했어요. 그런 저를 보며 시어머니는 유별나다 유난 떤다며 또 못마땅해 하시곤 하셨습니다. 나중에는 아파도 아픈 티를 낼 수조차 없었네요. 하지만 그 무엇보다 저를 가장 괴롭게 했던 건 바로 아주버님이 결혼 상대를 집에 데려오던 그날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들떠 있었어요. 아주버님까지 결혼하시면 이 작은 집에 다섯이 함께 살 수는 없으니 누구든 분가를 하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저희가 분가하면 너무 좋은 일이겠지만 아주버님이 분가하더라도 불편함이 줄 테니 그 또한 좋은 일이란 생각에 마냥 기쁘더라고요. 하지만 아주버님이 데려온 결혼 상대의 정체를 알게 된 순간 찰나의 기쁨은 영원한 고통으로 바뀌어 저를 괴롭히게 되었습니다. 그래, 아가씨는 무슨 일이에요? 전문직에 종사한다고 들었는데. 저는 로펌에서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한 지 3년 정도 되었어요. 어머머머 세상에, 로펌, 변호사?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사무가 드디어 제대로 된 신부감을 데려왔네 그래. 부모님은 무슨 일 하셔요? 아빠는 의사시고요. 엄마는 미래 전임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어머, 의사의 교수에 정말 대단한 집안이네. 이제야 제대로 된 집안이랑 사돈을 맡게 생겼어.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 내가 우리 둘째 장가 보낼 때 어떻게 해서든 뜯어 말렸어야 했는데 어쩌다가 고졸밖에 안 되는 애를 며느리로 들여서는 그때 생긴 안이 이제야 좀 풀리는 느낌이네. 얘 둘째, 너 뭐하고 있니? 왜 아직도 저녁상이 안 나와? 빨리 고기 굽고 구워서 내와라. 변호사님 시장하시지 않니? 아주버님이 데려온 결혼 상대가 변호사의 집안도 좋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시어머니는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더니 저를 깎아내리고 예비 며느리를 축켜 세우느라 여념이 없더군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무슨 가정부라도 되는 것처럼 예비 형님 앞에서 함부로 대하고 부려대는데 솔직히 속상하고 자존심 상해서 참기 힘들었습니다. 그날 밤은 잠이 안 오더군요. 만약 내가 그때 대학을 포기하지 않았더라면, 아버지 사업이 망하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내가 대학에 진학해 로스쿨에 갔더라면,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된 게 내 탓이 아닌데 뭔가 억울하고 우울한 기분이 들어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네요. 제 속이 그렇게 까맣게 타들어가는 것도 모르고 시어머니는 신이 나서 아주버님의 결혼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우리 변호사 며느리라며 지인들에게 밥을 사는 자리에서 항상 자랑을 하시고 부럽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우쭐하시고 거기까지만 하면 좋으셨을걸. 마지막은 항상 제 욕으로 끝을 맺으셨어요. 한 번은 도저히 더 들을 수가 없어서 그만 좀 하시라고 말씀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아유, 예물은 또 어느 정도로 해야 수준이 맞으려나? 우리 현우는 재질도 없는 집안이랑 결혼을 시키는 바람에 예물 예산 다 생략하고 내가 아주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는데 이건 또 이것대로 걱정이네. 예, 넌 뭘 그렇게 멀뚱하게 서 있니? 가서 커피나 좀 타와라. 어머니, 아주버님 좋으신 분이랑 결혼하시게 된 건 정말 축하드릴 일인데요. 그렇다고 자꾸 저랑 저희 집안 욕하시는 건 저께 좀 불편해요. 제가 고졸이고 집이 어려운 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뭐야? 너 지금 누구 속 뒤집어 놓을 일 있니? 내가 우리 현우를 얼마나 공들여 키워놨는데 선생 안 나는 것도 뜯어 말려서 겨우 대기업에 입사시켜놨더니 데려온 게 하필이면 고졸에 망한 집안이라 내가 얼마나 옥장이 무너졌는지 알아. 그래도 우리 상우가 제대로 된 며느리 데려와서 내가 이제야 좀 숨통이 트이고 보상받는 기분이 들어 그러는 건데 넌 무슨 애가 그렇게 치샘도 많고 질투도 많니? 너 못난 건 생각 못하고 남 잘 되는 꼴은 또 못 보겠나 보지. 좋은 집안이랑 사돈 맺어 기쁘신 건 알겠어요. 그럼 그냥 좋아만 하시면 될 일이지. 저까지 못 살게 구실 필요는 없잖아요. 저랑 형님 벌써부터 차별하시는 것도 솔직히 서운해요. 저도 사람인데 마음이 다친다고요. 너도 애 낳았으니 입장 바꿔 생각해봐라. 누가 네 아들 팔목 탁 잡아서 구렁텅이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걸 이쁘게 보니? 아주 그냥 끝까지 미웠으면 미웠지. 아, 너랑 이렇게 길게 얘기하고 싶지도 않다. 저리 가. 학력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저희 아버지도 중졸이신데 자수성 가셔서 결혼하시고 저 낳아서 예쁘게 잘 키우다 가셨어요. 저도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갈 수 있었는데 집안 사정상 못 간 것뿐이고요. 최종 학력이 고졸인 게 제가 공부를 못해서도 아니고 딱히 부끄러울 일도 아닌데 왜 그런 걸로 사람을 차별하세요?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돌아가신 양반 얘기를 굳이 뭐하러 하니? 재수없게. 중졸밖에 안 됐으니 사업하다 말아먹고 잘못된 게지. 너는 왜 그리 생각이 짧어? 아우 답답해. 뭐라고요?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결국 그날 저는 시어머니와 크게 말싸움을 하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바라졌다며 쟤랑은 못 살겠다고 아주버님과 남편 보는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고 우셨어요. 저는 저대로 마음이 상하고 억울해 남편에게 호소해봤지만 남편은 그저 빨리 사과하라는 말밖에 하지 않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곳에는 내 편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을요. 얼마 후 아주버님은
누구보다 성대하게 결혼식을 올리고 발리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신혼집은 시댁에서 가까운 곳에 마련되었어요. 저와 남편이 결혼할 때는 여유 자금이 한 푼도 없다던 시어머니는 사돈네 수준에 맞춰줘야 한다며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 무리를 해서 인근에 새로 지은 신축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마련해 주셨습니다. 아주버님까지 분가해서 나가고 나니 온종일 시어머니와 단둘이 집에 있는 게 너무 불편하고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그쯤부터 저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겨두고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아르바이트는 주 3회였지만 시어머니께는 비밀로 하고 일이 없는 날에도 밖에 나가 책을 읽거나 공부를 했어요. 어려서부터 책 읽는 걸 좋아하고 공부하는 걸 좋아했던지라 그 시간이 제가 결혼하고 가진 유일한 힐링 타임이었습니다. 당연히 시어머니는 여자가 집안에 붙어 있어야지 쓸데없이 밖에 나돌아다닌다고 있는 대로 잔소리를 하셨지만 귀를 막고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정말 죽을 것만 같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파트타임 아르바이트가 있는 날이라 간단하게 도시락을 싸려고 주방에 나갔는데 어쩐 일인지 이른 아침부터 시어머니가 주방에 있는 게 아니겠어요? 자세히 보니 밥을 짓고 계시더라고요. 전 순간 잘못 봤나 싶어서 멀뚱멀뚱 멀찍이서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일어났니? 아, 뭐 하고 있어? 이리 와서 계란 지단 좀 부쳐라. 계란 지단을요? 이게 다 뭐예요, 어머니? 단무지랑 햄이랑. 혹시 김밥 싸시게요? 보면 모르니? 이왕에 싸는 거 넉넉하게 해놓으려고 그런다. 냉장고에 유부초밥 만들 것도 사다 놨으니 그것도 좀 꺼내봐라. 저는 어리둥절해서 시키는 대로 김밥과 유부초밥 재료를 꺼내다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아르바이트 나가면서 점심 사 먹는 돈이 아까워 얼마 전부터 도시락을 챙겨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눈치가 보여서 먹다 남은 밑반찬에 찬밥만 넣어 다녔는데 설마 그게 보기 안쓰러워 김밥을 싸주시려는 건가 싶더라고요. 저는 반신반의한 마음으로 조심스레 시어머니에게 여쭤보았습니다. 근데 어머니, 갑자기 김밥은 왜요? 혹시 누구 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큰애 사내체육대회를 하지 않니? 듣자 하니까 다른 로펌분들도 오신다는데 우리 임 변호사 어깨에 힘 좀 들어가라고 내가 특별히 도시락 20인분 준비하겠다고 했다. 그러니까 서둘러라. 조금 있으면 큰애 올 텐데 빨리 해야 20인분을 하지. 시어머니의 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 실망이랄 것도 없이 그냥 한숨만 나더군요. 그럼 그렇지. 시어머니가 날 챙겨주실 리가 없지 하는 생각에 울적한 마음뿐이었습니다. 누구 입에 들어갈지도 모르는 김밥을 싸고 있으니 얼마 안 있어 형님네가 집에 들어오더군요. 시어머니는 형님네와 남편을 먼저 자리에 앉히고 본인까지 의자에 앉더니 저를 보고 당당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뭘 쳐다보고 서 있어. 아까 김밥 싸다 터진 것 좀 썰어와. 일 나가는 사람들 굶겨서 보내 참이야? 설마 너도 밥 먹겠다고 그렇게 멀뚱하니 서 있는 건 아니지? 우리 멋진 임 변호사님, 오늘 사내체육대회 다치지 말고 재미있게 조심히 잘 다녀와요. 그리고 내가 다른 변호사님들 드실 것까지 도시락을 싸놓긴 했는데 맛이 어떨지 모르겠네. 어머님, 뭘 이런 걸 다 준비하셨어요. 감사해요. 괜히 저 때문에 동서까지 고생한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미안하긴 뭘 미안하다 그래. 집에서 노는 쟤랑 임견이랑 같아? 하나도 미안할 것 없으니 신경 쓰지 말고 식사부터 해요. 저한텐 그깟 쥐꼬리만한 월급 받아 뭐하냐며
쓸데없이 밖에 나돌아다니지 말라 하시더니 형님한텐 일하느라 고생이라며 회사 체육대회까지 도시락 싸들려 보낼 정도로 대접을 달리하시니 저도 사람인지라 솔직히 서운하더라고요. 아침 식사가 끝나자마자 저는 출근하려는 남편을 돌려 세웠습니다. 그리고 내내 참았던 말을 겨우 뱉어냈어요. 당신, 언제까지 내가 이런 푸대접 받는 거 가만히 보고만 있을 거야? 나도 오늘 일 있어. 이따 아르바이트 나가야 한다고. 근데 어머님은 나는 집에서 노는 사람 취급하시고 형님 사내 체육대회 도시락까지 나더러 싸라고 하시잖아. 지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또 시작이야? 제발 그놈의 자격지심 피해의식 그만 좀 버려. 우리 엄마가 차별하긴 뭘 차별했다 그래. 그럼 이게 차별이지 차별이 아니야? 오늘 아침에 나만 식탁에 못 앉았어. 다른 사람들 다 밥 먹는데 나만 굶었다고. 당신 입에 들어간 그 김밥 싼 사람이 나인데. 그거야. 당신이 이 집 며느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그렇게 억울하면 당신도 대기업에 취직하든지 아님 로펌에 들어가든지 하든가. 그럼 엄마가 당신 사내 체육대회 때 김밥 싸주시겠지. 뭐? 당신, 그게 할 소리야? 내가 가정남편 때문에 대학 포기한 거 누구보다 잘 알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나도 집안만 어렵지 않았으면 대학 가서 누구보다 더 잘 되어 있었을 거라고. 나 출근해야 돼. 그 얘기하자면 끝도 없는 거 당신도 잘 알잖아. 자, 여기 내 카드. 이거 줄 테니까 그렇게 억울하면 김밥 사 먹어. 근데 점심까지 사 먹으면 아르바이트 해봐야 얼마 남지도 않을 텐데. 그거 진짜 꼭 해야 돼. 차라리 애랑 좀 더 놀아주든가 하지. 남편은 귀찮다는 듯이 제게 카드를 던지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남편마저 그런 태도를 보이니 절망스럽게까지 하더군요. 침대에 주저앉아 밀려오는 설움을 삼키고 있는데 갑자기 카톡이 하나 날아왔습니다. 친정엄마에게서 온 카톡이었어요. 잘 지내냐면서 밥은 먹었냐고 물어보시는데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세상에 내 편은 하나도 없는 줄 알았는데 저에게는 엄마가 있었단 걸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저는 엄마에게 만나자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엄마는 이따 점심해 보자며 약속 장소를 정해주셨어요. 만나기로 한 곳은 생긴 지 얼마 안 됐는지 모든 것이 반짝반짝한데 손님은 하나도 없는 일식집이었습니다. 두리번거리며 가게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저는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르고 말했어요. 엄마 여기서 뭐해? 시인이 왔어? 이쪽으로 와서 앉아. 여기 엄마 일하는 가게야. 뭐? 엄마 이런 데서 일해? 왜? 우리 아빠 빚은 그때 다 정리한 거 아니었어? 왜 엄마가 식당에서 일을 해? 아니, 그럼 엄마 일하는 곳에서 나한테 밥을 먹이겠다고 한 거야? 수인아, 진정해.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여기 이모 가게고 엄마는 잠깐 일 도와주러 온 거라고. 순간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머리가 땡했습니다. 아버지가 고아라 친가 쪽으로는 친척이 하나도 없었지만 외가 쪽에 이모가 한 분 계셨거든요. 계속 일본에 나가 계셔서 막내가 없긴 했지만요. 바깥이 소란스럽자 안쪽에서 일을 보시던 이모가 나와 제게 먼저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스인이구나. 많이 컸다. 이모 얼굴 오랜만에 보지? 내가 형부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 듣고 마음이 많이 안 좋았는데 그땐 일본에서 애 낳고 사는 중이라 달려와보질 못했어. 너랑 엄마가 고생 많이 했다는 것도 나중에서야 알게 됐고 어른이 되어서 제때 돕지도 못하고
참 미안하게 됐다. 아니에요. 근데 엄마는 왜 여기에? 사실 내가 작년에 기겁해서 일식집을 해보려고 여기저기 알아보던 중에 한국 물점을 잘 모르니까 네 엄마가 도와주겠다고 나서서 지금까지 같이 일하고 있어. 꼬박꼬박 월급 잘 챙겨드리고 있으니 너무 걱정 말아라. 그나저나 왔으니 뭐라도 먹어야지? 뭘 해줄까? 말만 하면 내가 아주 맛있게 만들어줄게. 알고 보니 이모는 일본에서 장인에게 스시와 우동, 소바 만드는 기술을 배워 현지에서 장사를 하시다 한국으로 돌아오신 거였습니다. 지금은 한국에 일식집을 내서 엄마와 둘이 운영 중이셨고요. 아닌 게 아니라 맛을 보니 정말 실력이 대단하시더라고요. 맛있는 음식을 먹다 보니 조금씩 마음이 풀어져 저는 두 분에게 그동안 시댁에서 당했던 일들과 억울했던 일들을 조금씩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엄마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거의 뒤로 넘어갈 듯 놀라셨어요. 이모도 무척 화를 내셨고요. 안 되겠다. 그런 집안하고는 더 엮이지 말고 이혼해. 우리 귀한 딸 고작 그런 데서 받으라고 내가 시집 보낸 거 아니다. 언니 말이 맞다. 내 조카가 그런 일 당했다는 것만으로도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네 엄마 마음이야 오죽하겠니? 돈이 문제면 내가 보태줄 테니 일단은 아이 데리고 그 집에서 나와. 두 분의 응원을 받으니 캄캄했던 눈앞이 조금씩 맑아지면서 길이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마음에 가다듬고 제 생각을 두 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이혼은 저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렇게 구박만 받다가 이혼하는 건 왠지 쫓겨나는 기분이 들어서 찜찜해서 안 되겠어요. 이혼할 때 하더라도 시원하게 복수해주고 하려고요. 복수? 어떻게 복수하려고? 말끝마다 고졸고졸하면서 차별하시니까 일단은 그 소리부터 못하게 들어막아야죠. 저 이제라도 공부해서 대학 갈래요. 사실 얼마 전부터 책도 읽고 공부도 조금씩 다시 하기 시작했는데 하면 할수록 재밌어서 그만두고 싶지 않아졌거든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수능도 보고 대학 입시 준비도 다시 해보게요. 그래, 그렇게 해. 이모가 너한테 투자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학비는 대줄 테니 돈 걱정 말고 열심히 공부해. 나중에 잘 되어서 갚으면 되지 않겠니? 엄마와 이모의 격려를 받으니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을 털어 인강을 끊고 수능 대비 문제집을 샀습니다. 문제집은 들키지 않게 집 근처 독서실 사물함에 넣어놓고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준 후 알바를 핑계로 독서실에 가서 종일 공부를 했어요. 집에 돌아온 뒤에는 집안일을 하면서 이어폰으로 인강을 들었습니다. 남편이 퇴근해서 먼저 잠자리에 든 후에도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잠이 들기 직전까지도 강의를 들으며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공부했네요. 제가 공부하느라 정신이 팔려 있으니 남편이 눈치 빠르게 뭘 그렇게 열심히 하냐며 물었지만 저는 부업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 공부를 한다고 둘러대었어요. 또 수능 당일에는 잠깐 친정에 다녀오겠다고 이야기하고 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제가 수능을 보고 성적표를 받고 면접을 준비하는 동안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어느덧 해가 바뀌고 설날 연휴가 코앞에 다가온 때였어요. 이번 명절은 큰애가 못 온다고 하니 우리끼리 지내야겠다. 제사상은 몇 번 차려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 형님이 안 오신다고요? 왜요? 친정 가신대요? 변호사들 크고 동반 모임으로 해외여행을 가는 게 있대. 그걸 빠지고 전부 치러 오라고 할 순 없지 않니? 아무튼 그렇게 알고 전부 치고 고기 삶고
남을 못 치고 순서대로 차근차근 해놔라. 제3식에 소금 간 세게 하면 안 되는 거 알지? 저 혼자 그 많은 걸 다 하라고요? 어머님은요? 너는 꼭 다 늙은 시애미를 부려먹어야 쓰겠니? 나도 이제 나이 먹어서 힘들어서 못하겠다. 젊고 손빠는 네가 좀 하렴. 요즘 자꾸 밖으로만 나돌던데 명절에도 내 뺄 생각하지 말고 며느리 역할이나 똑바로 해. 똑같은 며느리인데 시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이 변호사 며느리는 해외여행 보내고 고졸 며느리인 저한테는 집에서 혼자 제사 음식이나 만들라고 하시더군요. 예전 같았으면 그래도 잘 보이고 싶어서 혹시나 나를 예뻐해주지 않을까 싶어서 어떻게든 꾸역꾸역 시키는 일을 했겠지만 더는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 집 며느리가 맞긴 한가요? 어머님이 저 대하시는 거 보면 며느리가 아니라 꼭 가정부 같아서요. 형님한테는 이렇게 막무가내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지 않으시잖아요. 대체 왜 저한테만 그러시는 거예요? 얘가 또 시작이네. 넌 아직도 주제 파괴 안 됐니? 고졸 주제에 어디 변호사랑 맘먹으려 들어. 아, 역시 학력이 문제인 건가요? 제가 어떤 상황에서 대학 입시 포기했는지 다 아시면서 왜 자꾸 상처 주는 말을 하세요? 그리고 대체 제사상 차리는 게 학력이랑 무슨 상관인 건지 저는 도무지 모르겠는데요. 조상 잘 만난 후손들은 지금 다 한국에 없어요. 형님처럼 외국에 나가 있지. 조상국이 없는 사람들이나 여기서 전 부치고 국 끓이고 뼈 빠지게 노동하고 있는 거라고요. 심지어 그 잘난 조상님들 저랑 하나 관계도 없는 분들이에요. 피 한 방울도 안 섞인 귀신들 밥상을 제가 왜 차려야 하나요? 전 못하겠어요. 얘가 진짜 넌 어쩜 말도 그렇게 못 배워먹은 티를 내가면서 하니? 예의랑 상식이라고 눈꽃만큼도 없는 게 말 대답만 빠락빠락. 너 똑똑히 들어. 그동안은 그래도 우리 손주 봐서 내가 참고 참았는데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땐 봐주는 거 없다. 우리 현우 어디 내놔도 손색 없는 아이야. 너보다 훨씬 잘난 여자 충분히 만날 능력이 있는 애라고. 능력도 없고 가난한 게 지 분수에 넘치는 집안으로 시집 왔으면 알아서 설설 길 것이지. 너 한 번만 더 이딴 식으로 해. 그땐 당장 이 집에서 쫓아낼 테니까. 시어머니는 막말이라고는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저도 나름대로 그날 저녁 조용히 방 안에서 제 할 일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제가 차린 제사상을 본 시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요란스럽게 아침잠을 깨웠습니다. 야, 너 이게 뭐야? 당장 안 기어나와? 왜 그래 엄마? 무슨 일인데 아침부터 그렇게 소리 질러요? 이것 좀 봐라. 제가 나한테 지금 엿 먹어보라고 이러는 거지. 그치? 맞지? 시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가리킨 곳에는 텅 빈 제사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나물과 고기와 국이 있어야 할 곳에는 아무것도 없는 빈 그릇만 덩그러니 올라가 있었어요. 남편은 믿지 못하겠다는 눈으로 빈 그릇과 제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이내 인상을 쓰고 제게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이거 뭐야? 정말 해보자는 거야. 며느리가 돼서 명절날 음식도 하나 안 하고 대체 어제 하루 종일 뭐 했어? 나만 이 집 며느리야? 형님은 며느리 아니냐고. 됐어. 수십 번도 더 반복한 말인데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지. 내가 고졸이라 그런 거라고. 그 얘기 또 듣는 것도 지겹다 이제. 됐으니 우리 그냥 이혼해. 나도 더 이상 이 집 며느리 하고 싶지 않으니까. 뭐야?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누가 누구한테 이혼 얘기를 꺼내는 거야? 당신 이렇게 해놓고 지금 이혼하자는 말이 나와. 나 진심이야. 장난으로 하는 말 아니라고. 어젯밤에 짐도 다 싸놨어. 애는 일단 내가 데려가서 키울게. 당신은 그 잘난 어머니 모시고 살아. 직접 모셔보면 알 거야. 당신 어머니가 얼마나 피곤하고 까다로운 분인지 말이야. 아, 모르려나? 당신은 고졸이 아니니까? 야, 너 그 입 못 다물어. 뭘 잘했다고 계속 나불대는 거야? 더 뭐, 이혼이 장난인 줄 알아. 막말로 당신이 무슨 재주로 애를 키운다고 그래? 돈이 있어, 능력이 있어, 뭐가 있어? 그렇다고 장모님이 돈 있는 것도 아니고. 어쩜 이 집 사람들은 하나같이 생각하는 게 다 똑같아. 오로지 돈, 학력, 직업, 그런 걸로만 사람을 판단하니 이사단이 나지. 그러는 당신 엄마는 돈 많아? 가방끈 길어? 직업이 있어? 저와 남편의 말다툼을 듣던 시어머니는 본인 이야기가 나오자 얼굴이 뻘개져서는 갑자기 꽥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이 못 배워먹은 것이 뭐가 어쩌고 어째. 어디서 천박한 게 시어머니를 평가하려 들어? 왜요? 제가 뭐 못할 말 했나요? 그러는 어머니는 최종학력이 어떻게 되세요? 초등학교는 나오셨어요. 저한테 하는 행동을 보니 중학교도 못 나오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저한텐 고졸이라고 그렇게 무시하고 괴롭히고 하셨던 거예요. 이게 진짜? 시어머니는 바로 제게 손찌검을 하더니 머리채를 잡아떨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말리지 않았다면 머리털이 다 뽑힐 뻔했어요. 하지만 뭐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들어올리며 씩씩대는 시어머니에게 통쾌하게 한마디 해주었어요. 방금 하신 행동, 저에게 하신 말씀, 전부 다 녹화되었으니까 그렇게 아세요. 이혼 소송에서 좋은 증거로 쓰이겠네요. 뭐야? 너 진짜 이혼을 하겠다는 거야? 저는 말없이 주머니에서 반듯하게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내 시어머니 앞에 던져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게 뭐냐며 황급히 종이를 펼쳐보더니 놀란 눈이 되어 손을 떨기 시작했어요. 너, 이게 뭐야? 이거 아니지? 조작된 거지? 맞아요. 저 이번에 수능 쳐서 S대 경영학과 합격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저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었다고. 형님은 K대 나오셨다고 했죠? 학벌로는 저보다 못하네요. 야, 너 이거 뭔데? 진짜야? 진짜로 여긴 네가 합격을 했다는 거야? 아니 어떡해, 너 따위가. 말 가려하세요. 저 이제 고졸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부턴 이 집 며느리도 아니니까 앞으로는 어머님이 직접 능력 없는 조상님들 앞에 제사상 올리시든가 아님 그 잘난 첫째 며느리 데려와서 전부치게 하시든가 알아서 하세요. 더 할 말 없으시면 전 가보겠습니다. 저는 전날 밤 미리 싸둔 짐가방을 들고 아이와 함께 호련히 시댁을 나와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시댁에서 계속해 전화가 걸려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저는 친정집에 머물며 친정엄마에게 아이를 맡기고 열심히 대학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에 오면 아이를 보고 이모의 식당 일을 도와드리며 하루하루 바쁘게 지냈네요. 그런데 일을 돕다 보니 이모네 가게가 정말 음식이 맛있고 솜씨가 좋은데 그에 비해 손님이 적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수업에서 배운 지식을 응용해 마케팅 방법을 바꾸고 객단가를 조절해 메뉴판도 새롭게 짜보았어요. 그랬더니 정말 거짓말처럼 손님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이 늘자 매출은 쑥쑥 오르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굳이 홍보나 광고를 하지 않아도 이미 유명한 맛집이 되어 남들이 공짜 광고를 해주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더라고요. 밀려드는 손님을 전부 감당하지 못해 항상 아쉬워하던 이모는 긴 고민 끝에 근방에 2호점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2호점은 저희 엄마가 맡게 되셨어요. 저는 홀 매니저로 일하며 식당의 전반적인 부분을 관리 감독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돌 보고 학교 다니고 일까지 하느라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지만 저를 차별하는 사람도 구박하는 사람도 없어서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난 뒤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연락해 약속을 잡았어요. 약속 장소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던 이 식당이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여전히 기고만장한 태도로 나타나 저를 벌레 보듯 보면서 말하더군요. 며느리 안 하겠다고 자신만만하게 선언하고 뛰쳐나가더니 갑자기 왜 보자는 거냐? 돈 떨어졌니? 어머님은 정말 하나도 안 변하셨네요. 하긴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을 때가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직 건강하신가 봐요. 말하는 뻔세하고는. 네가 S대 합격했다는 거 보고 좀 놀라긴 했는데 대학 합격했다고 해서 고졸이 아닌 건 아니지. 대학을 정상적으로 졸업해야 학력이 대졸이 되는 거 아니겠니? 막말로 너 대학 등록금은 있어? 그것도 우리 현호가 내주지 않으면 말짱 소용없는 거 아니야? 집에서 애나 보고 살림이나 하던 애가 갑자기 그렇게 큰 돈을 벌 능력도 없을 텐데 좋은 대학 합격해봤자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 그러니까 너도 잘난 척하고 집 나갔다가 혼자 힘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우리 불러낸 거 아니니? 내 말이 틀렸니? 능력이 안 되면 주제 파악이라도 잘해야지. 그러게 뻗대긴 왜 뻗대? 그리고 이렇게 비싼 일식집은 뭐하러 예약했니? 이게 지금 네 주제 맞다고 생각해? 큰애한테 물어보니까 여기 요즘 예약이 너무 밀려서 웃돈 주고 예약하는 곳이라더라. 이런데 돈쓸 정신 있으면 한 푼이라도 아껴서 생활에 보태야지. 꼭 없는 것들이 허영심이 있어요. 그러다 폐가 망신해야 정신을 차리지. 저는 시어머니의 헛소리를 더 듣기가 괴로워 말없이 서류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변호사와 함께 소송에 도움이 될 만한 증거를 모으고 실행의 재산을 파악한 뒤 공들여 쓴 소장이었습니다. 소장에는 이혼 사유가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있음을 입증한 내용도 적혀 있었어요. 너, 이게 뭐니? 이혼 소장. 기어코 이혼을 하겠다는 거야? 너 진짜 인생 망하고 싶니? 인생 망하는 건 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고요. 아이는 제가 키울 거고 양육비는 넉넉하게 받을 거예요. 그리고 혼인기간 동안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 때문에 정신적 피해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에 대한 위자료도 마지막 한 푼까지 다 받아낼 거고요. 얘가 끝까지 주제 파악을 못하네. 너 변호사 될 비용은 있어? 그럼요. 사실 이 가게 저희 엄마 거예요. 본점을 이모님이 맡아 하시고 2호점은 저희 엄마가 맡아보고 계시거든요. 저도 여기서 일하면서 월급 받고 있고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걱정 마시고 실력 좋은 변호사나 알아보세요. 아, 그러고 보니 형님이 변호사였죠 참. 그럼 형님한테 부탁해보시던가요? 뭐야? 예. 너 지금 내가 기회 줄 때 다시 생각해. 너무 감정이 앞서다 보면 큰일을 그르치는 법이다. 그래, 생각을 해보니까 같이 살면서 나도 좀 예민하게 굴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다. 우리 서로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야기할 게 아니라
차근차근히 지난날의 앙금은 풀어가면서 다시 잘 살아보면 어떻겠니? 뭐라고요? 어머님, 지금 정신이 온전하신 거 맞죠? 방금 전까지 저한테 주제 파악 어쩌고 하면서 막말하실 땐 언제고 다시 잘 살아보자고요. 태세 전환이 너무 빠르신 거 아니에요? 됐고요. 저는 합의할 생각도 없고 무조건 소송으로 이길 거니까 그거 갖고 빨리 제 눈앞에서 사라져 주세요. 저는 이혼 소장만 남겨두고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다시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보는 일은 없었어요.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이혼 소송에서도 승소해 저는 최대한의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양육권도 가져왔고 양육비도 원하는 만큼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제가 양육권을 갖게 되어서 남편에게는 면접 교섭권이 생겼는데 아이와 시어머니를 만나게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한 달에 2번 아이와 남편을 만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남편 앞에서 왜 할머니는 엄마를 그렇게 못살게 굴었느냐며 따져 물어서 남편이 크게 당황을 했었나 봐요. 아이를 데려다주며 뒤늦게 사과를 하는데 늦어도 한참 늦었다는 생각밖엔 안 들더군요. 제가 그렇게 하소연할 땐 들은 척도 안 하더니 이제 와서 사과를 하다니요. 어이없는 일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혼한 후에도 시어머니는 집요하게 저에게 연락을 해서 이제라도 다시 합쳐라. 내가 실수했다. 너 진짜 어른한테 그러는 거 아니다. 근데 진짜 S대 다니는 거 맞냐? 온갖 괴상한 문자들을 보내와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 번호를 차단하고 제 번호도 바꿔버렸어요. 그랬더니 더는 괴상한 문자가 오지 않더라고요. 완전하게 이혼을 마무리하고 벌써 대학 졸업반이 된 요즘 저는 더할 나위 없이 큰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논문 준비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지만 한편으론 제 능력을 키우면서 또 한편으론 제 능력을 발휘하며 사는 게 너무 즐겁고 뿌듯해서 힘들어도 힘들지가 않다고나 할까요? 그러니 여러분, 만약 지금 상황이 너무 절망적이고 불행하게 느껴지신다면 망설이지 말고 새롭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까짓 거 한다고 해서 큰일 나는 거 아니고 불행해지는 거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이혼 후 얼마든지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행복하세요.